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2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 막판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시작점으로 잡았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서울, 이재명 후보는 부산이 시작점인데 네. 도착지가 어디냐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부산, 이재명 후보는 서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동 경로도 사실은 이제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 충청권 이렇게 들렀다가 대구,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가는 동선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 역으로 가는 부산에서 대구로 갔다가 그다음에 충청권, 대전에 들렀다가 서울로 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후보가 사실상 동선을 이제 비슷하게 잡은 거죠. 예. 한 분은 상행선, 한 후보는 상행선, 한 후보는 하행선인 건데, 근데 이게 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역대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했기 때문에 네. 이 역대 선거의 어떤 그런 문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정해서 첫 번째 날에 어떤 동선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부산항에서 이 과거에도 이제 이전에도 선거운동의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부산항에서 이제 좀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좀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이 특히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출신지와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부산 경남 지역이,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향수가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최적의 어떤 장소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스윙보터로 분류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네. 영남권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표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소선거구제 선거를 할 때는 이 아무래도 좀 이 보수 정당의 당선권에 드는 이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표심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얻어가는 이런 표도 무시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좀 집중해가지고 이런 승부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슷한 판단을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특히 충청권에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충청권에서 지난 5년 살기 좋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권 교체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에 불을 붙이는 발언을 던졌고, 네. 또 계속 충청의 아들이다 이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충청 지역에 이제 그 연고가 뭐 거기서 태어났다거나 살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부친인 윤기준 교수가 이제 충청권 출신이고 네. 또 오랫동안 살아온 이제 그 집안이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연고를 또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충청 지역이라고 하면 역대 대선에서 또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위주로 이제 동선을 짜고 있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 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극대화된 그런 지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또 방어해야 될 수도권의 핵심 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미를 담아서 지금 좀 이렇게 동선을 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화면으로 잠깐 나오고 있지만 첫 일성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언급은 해주셨지만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의 정책이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든 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의 진보와 보수를 좀 넘나드는 듯한 내용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정권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비상시국을 돌파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명동에서 기자회견 한 것도 국민통합 내각을 꾸린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다.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이제 좀 여론조사상에 높게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 정도 여론조사상의 수치라고 하면은 일단 위험수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런 데서 볼 때 이재명 후보로서는 민주당이라는 어떤 정파성에 충실한 가치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어떤 그러한 정파성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통치를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또는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실용주의적으로 상대 정파의 어떤
그러한 정책도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는 거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내각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인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쟁자 중에 한 명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 측에 제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꼽고 있는 건데 그런 맥락이 지금 발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려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정권 교체 여론에 부응하는 것만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나은 어떤 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본격적인 광화문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 지금 청와대의 구중궁궐에서 대통령이 이런 측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어떤 편향된 어떤 판단이나 정책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호흡하고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점에서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시작점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가서 국민 통합, 산업화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본인의 공약의 뿌리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층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원하는 걸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층을 좀 더 이렇게 좀 보수층의 여론을 귀담아 듣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단일화를 제안을 어쨌든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층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이 피부로 좀 맞닿아서 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인데 지금 대구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마도 대구의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의 어떤 대의를 인정하고 좀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흐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제 내용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 그런 게 또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워낙에 지지했던 또 보수층 유권자들 중에는 이게 이번에는 완주를 해야 또 만족스러운 것인데 이번에 너무 또 단일화 이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휩쓸려 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에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제안에 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얘기를 함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심상정 후보까지 얘기를 해야겠죠. 심상정 후보는 용산역에서 시작을 해서 전주와 광주로 갔습니다. 호남 지역을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 호남을 좀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이유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영남권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도 공략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스윙 보터를 공략한 이런 흐름인 것인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영남이 굉장히 핫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끼어서 또 영남에서의 어떤 경쟁을 같이 할 필요는 지금 오늘은 이제 최소한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진보 정당이 전통적으로 어디서 표를 얻으려면 물론 수도권에서의 좋은 정치를 바라는 이런 어떤 그러한 이제 흐름, 바람 이런 것을 타고 이 득표를 많이 하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양당 체제로부터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진보 정당의 표심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지만 민주당에 맞득찮아 한다. 민주당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표심의 상당 부분은 또 뭐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정의당을 차라리 그럼 한번 지지해보자. 이런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남권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대구 경북권에서는 진보 정당이 잘 조명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는 또 진보 정당이 지금 보수 정당에 불만족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어떤 선택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충분한 어떤
이 지지층의 어떤 전폭적인 어떤 그 여론의 지지는 못 얻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빈자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좀 호남을 먼저 좀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거 첫날의 일정 지금 뭐 연합뉴스 TV 기자들이 두 후보들의 동선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직접 현장의 상황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TV 토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법정 토론은 남아 있는데 한 번 더 할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17일 날 이제 관훈 클럽의 초청 토론을 4자 네 후보가 모여서 이제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게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일정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계속 이제 토론을 이렇게 좀 회피하고 네. 좀 그런 모습들이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관훈 클럽이라는 데가 중견 언론인들의 어떤 모임이고 이 중견 언론인들이 초청해서 토론을 한다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을 이제 무산시키는 그림이 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장 수직 나왔으니까 잠깐만 더 질문을 드리면 홍준표 의원과의 합동 연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뭐 과거에는 이제 서울의 지역구가 있었습니다만 최근까지 이제 대구에서 새로운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또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이 되느니 마느니 했던 또 윤석열 후보와의 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이 국민의힘이 이제는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딛고 원팀을 이루었고 그 원팀의 결과가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를 이제 좀 표현함과 더불어서 이제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또 홍준표 의원이 대구에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뭐 본인이 뭐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지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후보들을 지원하고 또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또 노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이제 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홍준표 의원은 이 경선 이후에 2030 세대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그 청년의 꿈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을 이제 노린 그런 부분으로도 보이고요. 특히 종로 재보궐선거에 홍준표 의원이 제안했던 그 어떤 공천이 어쨌든지 간에 관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그런 점들을 볼 때 더 이상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 전에 질문 드렸던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TV 토론이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정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법정 토론이 아닌 TV 토론에 있어서는 일정이 잘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지금까지 두 차례 TV 토론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TV 토론에서 크게 이재명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에게 밀리지 않았다. 또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후보라는 평가는 이제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토론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게 아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네. 그런 주장이 이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맥락상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토론들에 임하고 이 유권자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풀어와 줬으면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관훈 토론의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무산되는 것이 이번 처음 이제 무산의 사례면 유권자들도 뭐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전부터 사실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을 거부하면서 중범죄자하고는 토론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대장동만 그럼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날짜를 가지고 논란이 있기도 하고 양자냐 다자냐를 가지고 이 방송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엮여서 왜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가 이런 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TV 토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또 두 차례 TV 토론의 시청률을 보면은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토론의 경우에는
또 이 동계올림픽 관련 중요한 경기가 중계 중이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 TV를 보는 인구 수가 많이 줄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는 인구도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점을 좀 이게 고려해서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 토론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마지막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단일화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시간을 한 2, 3일 줬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윤 후보가 대답을 해라. 근데 왜 윤 후보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선거에 관계하고 있는 이런 참모진들 네. 지금 단 한 명도 여론조사를 통한 이런 단일화는 이런 여론조사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사실상 이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안철수 후보로서는 세 가지 중에 이제 두세 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야 되겠는데 다른 제안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이것이 유일한 제안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가 무산됐다는 걸 선언하고 완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주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의미를 두고 사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완주를 한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른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대요? 이게 2012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거를 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비슷하게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했다가 이게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계속 언제까지 철수 정치할 거냐. 이런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이제 좀 후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선택하기에도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결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뭔가 단판을 짓는 형태로 좀 이렇게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두 후보가 만나서 단판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정치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단판이라는 거는 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당신이 양보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DJP 연합 방식의 공동정부라든가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맡긴다든지 당권이나 공천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 총리 자리를 보장하고 DJP 연합의 그림을 만들다라는 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단일 후보로 된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수에서는 소수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총리 임명을 하려면 임명 동의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쉽게 약속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공천권이라든가 이런 당권의 경우에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눠주도록 고려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윤석열 후보가 양보해주는 어떤 대가로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총리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어떤 조건을 받고 안철수 후보가 또 통큰 단일화를 해줄 수 있는 거냐 이게 협상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에게도 어떤 미래의 어떤 전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모로 설왕설래가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투표용지 인쇄 전에는 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투표용지에 이 후보는 사퇴를 했다. 이런 표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넘겨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은 투표소에 이제 공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투표소의 공지를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반감되고 오히려 이제 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일종의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는 것인데 네. 이 시너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지노선은 역시 투표용지가 찍히기 전 28일 전이 아니겠느냐.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TV 토론이 이제 법정으로 21일 날 또 25일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와서 계속 그 얘기만 해야 돼서 이 부분은 또 그 전에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본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 교체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정권 교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결국은 정권 교체로 넘어가는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프레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어떤 표심의 기대에 일말의 부응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어떤 정권 교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게 나름대로 의도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지 정권을 교체해서 과거의 정치 세력 이 국민의힘은 결국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후신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 세력에게 이렇게 좀 다시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정권 연장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권의 연장이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또 효율적인 이러한 어떤 정치 교체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건데요. 네. 이 명동 기자회견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치 교체 또 정치 개혁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걸 쭉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든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책임 총리의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통합정부, 통합내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 개혁의 어떤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모범답안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잘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싶은 대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듣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약속하는 것은 사실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듣기 싫은 어떤 얘기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실수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걸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정치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뭐냐면 말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신뢰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감각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 점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상의 어떤 비호감도가 높다든지 이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정을 돌파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 교체를 내걸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다른 건 못하더라도 반드시 정치 교체에 해당하는 정치개혁 이슈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보를 지금부터 쭉 해나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뭘 얘기하면 이게 좀 집중력 있게 쭉 이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선 후보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이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좀 집중력 있게 이 답을 내놓게 하기 위한 행보들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칼은 뺐는데 아무것도 이제 자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넣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이 대장동 특검 문제도 그랬고 또 방역 완화와 관련돼서도 정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3차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4시까지 좀 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해 줄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바로 또 다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발언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뢰성을 또 제고할 수 있는 행보를 또 같이 해줘야 이러한 제안도 유권자들의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 교체라는 이야기 말고 더 큰 아젠다가 이제 개헌인데 개헌 아젠다를 꺼내긴 꺼냈습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과거의 대선이었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생각보다 파장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이제 선거에서도 그리고 선거뿐만이 아니라 각 국면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번 국면에 들어서 이제 개헌 논의를 하게 된 거 이제 2010년, 11년부터 이어진 논의들이 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했는데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는 거죠. 그 국면에서 있었던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또 추진한 개헌 논의 이런 것들 다 합하면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논의는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헌을 이제 약속한 어떤 후보의 어떤 이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실제 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진지한 어떤 제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면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임기 단축을 약속하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임기 단축하고 나서 또 출마를 해서 8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안철수 후보 측도 그렇고 이렇게 반응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헌법상의 이제 부칙을 보면은 이 헌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그 개정된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출마하는 상황은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구심이 있죠. 개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것부터 먼저 개헌을 하겠다. 꼭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는 합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이 항쟁에 대한 부분을 이 헌법사항에 넣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먼저 합의해 나가는 그러한 행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여전히 어쨌든 핵심은 또 권력구조 개편에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유능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했느냐? 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얘기하는 것이 뭐 검찰 개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개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 좀 서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주지 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개혁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좋지만 결국 경제에서 이제 좀 구멍난 것을 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요구 중에 이제 그런 일부분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를 하면서 경제라는 건 결국 실사고시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인 어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런 것이 유능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폐 수사라는 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도 있고 또 약간은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사법개혁 카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마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이 좀 많이 녹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모로 검찰총장 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고초를 겪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제안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더라도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도적인 보장이 돼 있는 사례가 뭐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수사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동의의 전제는 검찰 권력이 그동안 굉장히 비대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예를 들면은 죄 있는 사람은 이제 좀 봐주면서 힘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의 죄는 좀 봐주면서 힘 없는 사람들은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고 실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사들에 대한 죄는 또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뭐 이른바 이제 세간에서 많이 얘기하는 99만 원 세트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권한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법무부의 어떤 견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짰으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인데요. 이게 예산 편성권 문제도 똑같은 것인데 지금 법무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을 검찰이 갖겠다라는 것도 윤석열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고 국회에 자꾸 불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권력 분산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이냐? 오히려 국회에 가서 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유력한 사람들의 수사를 담당해야 되는 검찰이 외풍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권력을 추가로 좀 나눌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오히려 이제 검찰 위주의 검찰이 더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또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